최고의 철에서 더 강한 차가 태어납니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9의 손석희입니다. 무심하게 피었던 4월의 꽃잎들이 다 지고 난 자리에는 7월의 짙은 녹음이 우거졌습니다. 그 푸른 나뭇잎들 사이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노란 리본들은 비록 4월의 꽃잎보다 짙었던 색깔이 이제는 많이 바랬지만 여전히 바다를 향하고 있고, 그 노란 리본들을 따라오다 보면 다시금 이곳 팽목항에 당도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 이곳 팽목항 등대 앞에도 아직 바다에 남아있는 10사람을 부르는 10개의 노란 깃발이 밤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고 또한 예상하길 원치도 않았던 참사 100일 현지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은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한 가족들에게는 100년과도 같은 시간일 겁니다. 이들의 100일에 걸친 기다림을 함께 아파하고 또 위로하는 추모제가 오늘 이곳 진도 팽목항에서 열렸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서울광장에서 내 눈물을 기억하라는 주제로 문화예술인들의 추모 공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팽목항에 나와 있는 김관 기자, 그리고 서울광장에 나가 있는 한윤지 기자를 불러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관 기자는 지금 제 옆에 나와 있고요. 한윤지 기자, 지금 제 얘기 들리나요? 네,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 예. 네, 자, 먼저 팽목항에 나와 있는 김관 기자. 오늘 여기서도 지금 추모제가 열렸죠, 낮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 빨간 등대 앞에서 100일의 기다림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 오늘 이 행사에는 실종자 가족분들, 또 진도 군민, 또 진도 고등학교 학생들 200여 명이 모여서 행사를 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고 초기 이후에 최근까지 한두 달 사이에는 가장 많은 인파가 이곳 팽목항에 몰린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이 행사에서는 이 진도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실종자 가족들을 대신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발견되지 않는 10명의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색 구조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종자 가족들이 외로움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저희 진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로움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호소문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군요. 오늘 서울광장의 추모 공연, 여기서도 이런 간절한 호소를 담았을 것 같은데 한윤지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추모 공연은 조금 전 30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공연의 주제는 내 눈물을 기억하랍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그리고 안타까운 학생들의 희생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뜻인데요.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이 시인과 가수 등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모두 모여서 릴레이 형식으로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공연장에 조금 일찍 나와서 이 사전 공연부터 쭉 지켜봤는데요. 마음을 울리는 시가 있어 잠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현관문 열어두마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내 방 창문도 열어두마 한밤중 넘어올지 모르니 수도꼭지 흐르는 물 속에서도 쏟아진다 엄마 소리.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빗줄기 뚫고 널 맞으러 가마. 네, 김혜자 시인의 애기 단풍이라는 시입니다. 아직 세월호에서 나오지 못한 10명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이 바로 이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가족들의 찢어지는 마음이야 어떻게 말로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관 기자, 네. 아직까지 실종자를 더 찾았다는 얘기는 한동안 지금 들려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지선이 철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 아마 태풍의 간접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태풍에 대비해서 바지선이 철수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번 소조기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여기 나와 보니까 평소보다 이 팽목항에 바람도 무척 거세게 불고 예. 구름도 좀 잔뜩 끼어 있는데 사고 해역에서는 이 태풍 10호 마트모의 영향 때문에 지금 훨씬 더 기상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예. 빠르게 좀 태풍이 이제 중국 방향으로 북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따라서 오늘 아침부터 이 수색 작업은 잠정 중단이 됐고요. 사고 해역에 있던 2대의 바지선은 각각 관매도와 동거차도로 일단은 피항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수색은 언제쯤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3, 4일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예. 태풍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이 바지선을 사고 해역에 정박시키는 데에만 사실 한나절 가까이 걸리곤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가족들은 불과 2주 전에도 이 태풍 너구리 때문에 수색 작업이 중단됐었는데 다시 또 수색을 못하게 됐다면서 애타는 마음 더더욱 초조하게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 예. 다시 서울광장 좀 연결하겠습니다. 한윤지 기자, 오늘 추모 행사는 언제까지 진행이 네. 됩니까? 네, 오늘 밤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가수 김장훈 씨와 이승환 씨 등 여러 유명 가수들을 비롯해 연극인들이 직접 공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안산 분향소에서 이곳 서울광장 분향소까지 1박 2일 도보 순례에 나섰던 유가족 260명도 이곳에 도착해서 공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간간히 공연 내내 이 시낭송이나 추모 영상들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한윤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관 기자 또 한윤지 기자와 함께 오늘 추모제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은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한 가족들에게는 100년과도 같은 시간일 겁니다. 이들의 100일에 걸친 기다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추모제 소식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세월호 사고 발생 100일이 됐는데도 구조와 수색을 둘러싼 각종 문제, 의혹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세월호 사고가 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대체 무엇이 이런 비극을 불러왔는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의혹은 참 많았지만 아직도 진상규명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이 세월호 참사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해경 늑장 대응과 관련한 리포트를 보시고 세월호 사태를 지속적으로 취재해온 김관 서복현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고 직후 최초 출동한 해경 123정은 대원들에게 배 안에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이 조타실에 올라가는 신용만 했을 뿐 선내에 진입하는 적극적인 구조는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경이 객실에 진입해서 탈출하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대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 취재진이 입수한 해경 상황보고서에선 특수구조단이 골든타임을 6시간 넘겨서야 도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일에 불과 16명만 물에 들어가 구조 작업을 벌였던 이해하기 힘든 부실한 초기 대응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해경의 부실 구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김관 기자와 우선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는데요.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사고 직후의 해경 구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초기의 구조가 만일 제대로 들어갔더라면 쉽게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당수의 지금의 희생자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고 당시에 해경 123정이 해역에 도착했던 시간이 오전 9시 30분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월호 탑승자 중에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시각 10시 17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10시 17분까지는 상당수 승객들이 안에서 생존해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이 해역에 도착한 해경 123정의 해경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펼치기보다는 이미 스스로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승객들을 구출해내는데 급급했습니다. 예. 이때 상당수 승객들, 300명 가까운 승객들은 선내방송,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는 선내방송만 믿고 안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거든요. 예. 누군가 단 한 명, 123정에 있던 해경 단 한 명만이라도 선체에 접근해서 밖으로 나와라 소리만 쳤었더라도 이 연쇄적으로 승객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지적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예.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 지금 옆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해경은 왜 안 들어갔던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좀 짧게 짚어보죠. 일단 배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웠다. 이것이 바로 해경의 입장인데요. 예. 현재 검찰은 정말로 배가 기울어서 진입이 불가능했던 것인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단 이 진입이 아니더라도 방법은 있었습니다. 방금 김건 기자가 얘기했지만 예. 선내에 이미 300여 명 가까운 승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탈출하라는 방송만 적극적으로 했더라도 더 많은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예. 현재 해경 1, 2, 3정은 탈출 방송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시 촬영한 영상에는 음성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해경 1, 2, 3정이 배 안에 300명 가까운 승객들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될 텐데요. 예. 1, 2, 3정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이 9시 반이었고 이준석 선장 등을 구조한 시각이 15분 뒤인 9시 46분이었습니다. 예. 선장과 선원 등을 구조할 당시에 배 안의 상태를 확인하면 선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배 안의 상태를 확인했다면 더 적극적인 구조가 가능했는데요. 예. 해경 1, 2, 3정은 몰랐다고 합니다, 선원인지.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로는 항해사의 신분을 알았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해경의 거짓 주장 의혹도 제기되는 겁니다. 예. 현재 검찰은 1, 2, 3정 대원들은 물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항공구조단 대원들도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해경은 여전히. 네, 그렇습니다. 예. 초기에도 안 들어가고 지금도 지금 뭐 안 들어가고 있다.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사고가 난 지 100일 가까운 시간 동안에 왜 해경은이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예. 초기에 이 부실 구조를 했다는 지적을 초기부터 받아왔는데 이후 수색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해경은 이 잠수는 하더라도 선체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민간 잠수사의 보조 업무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 또 7월부터는 바뀐 이 방식이 바뀌면서는 아예 수중 수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바뀌어서 익숙지 않다라는 건데, 근데 민간 잠수사들은 계속 잠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현재도 해경 내부에서는 해경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해경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사고 초기에 선내 진입을 해서 구조를 안 하고 또 수중 수색에도 실제 선내 안으로 들어간 수색을 안 한 것은 그만큼 해경이 처음부터 구조나 수색에 대한 의지가 약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예. 들 정도입니다. 바뀐 방식에 대해서 그러면 해경은 전혀 100% 모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서복현 기자가 취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잠시 후에 단독 보도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직전은 어땠을까요? 세월호 사고를 가장 먼저 알고 대처했어야 할 진도 VTS는 골든타임 18분을 허망하게 날렸습니다. 그동안 진도 VTS 직원들의 근무를 실태를 살펴보면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진도 VTS 상황실입니다. 어디를 봐도 CCTV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세월호 사고 후 진도 VTS 직원들이 CCTV를 제거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진도 VTS 직원들이 CCTV를 몰래 제거했다는 JTBC의 한 달 전 보도입니다. 검찰도 이런 의혹을 파헤쳤고 직원들이 CCTV를 없앤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이어폰을 꽂은 채 신문을 보기도 합니다. 아예 모니터 앞을 벗어나기도 하는데 골프채를 들고 퍼팅 연습을 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2명이 동시에 근무하도록 한 규정도 있으나마나한 규정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진도 VTS는 사고 당일 아침 7시 2분 세월호가 관할 해역에 진입한 사실도 몰랐습니다. 사고 발생 14분이 지나서야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 VTS의 안내로 세월호와 첫 교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탑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은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진도 VTS 직원 13명 전원은 결국 지난 21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서복현 기자. 결국 이런 그 허술한 근무 태도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몇 달 전부터 계속돼 왔다는 거잖아요. 그 네. 전에는 또 모르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결국 진도 VTS 직원들은 관행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근무를 회피하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사고가 난 맹골 수도는 조류가 세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야간에 진도 VTS 직원 2명이서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예.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 모습이 이 CCTV로도 역시 담겨 있는데요. 결국 이번 세월호 사고는 진도 VTS 직원들만 보자면 이미 한참 전에 이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게 오히려 참 다행이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진도 VTS 직원들의 근무는 형편없었습니다. 예. 김광 기자, 예. 이게 이제 근무 체계를 그래서 개선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뒷북이라는 얘기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 리포트 보셨듯이 13명이 이번 주 초에 이제 전원 다 이제 기소가 되자 해경 측은 좀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제 야간 근무를 섰던 직원과 이 센터장 정도 이렇게 한 대여섯 명 정도만 재판에 넘겨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검찰의 판단은 전혀 달랐거든요. 이러한 이제 근무 태만이 상당수 오랜 동안 지속이 되오면서 모든 이 VTS 직원들이 사실상 이 직무 태만에 동참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전원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뒤늦게 이 서해 해경청이 감찰계통 직원 2명을 이 진도 VTS 센터로 보내서 그동안의 이 근무 체계의 문제점은 뭔가, 앞으로 좀 개선할 점은 없는가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는데 이 VTS 이미 지난 3월에도 세월호 참사 한 달 전에도 감찰에 적발이 된 후에 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예. 과연 이번 이 뒷북 대응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유심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진도 VTS에만 국한된 문제냐, 아니면 일반화시킬 수 있는 문제냐, VTS에. 이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끊임없이 언론들이 지적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진도 VTS는 지금 국내 항만에 위치해서 이제 운영 중인 17개의 VTS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예. 이 원래 VTS라는 것은 이 각종 레이더 또 선박 식별 장치 등을 설치해 놓고 선박들한테 안전한 이 운항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전문 관제사 자격증을 전원이 소유한 이 진도 VTS 해경들도 이렇게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초동 대응은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나머지 16개 VTS의 상황은 또 어떻게 했느냐라는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런 진도 VTS 센터뿐만 아니라 나머지 VTS 센터의 근무 실태 또 업무 현황을 면밀하게 좀 관리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고 초기부터 제기된 또 다른 의혹은 바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입니다. 특히 언딘 투입을 이유로 초기 구조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보시겠습니다. 사고 당일 언딘보다 먼저 연락을 받았던 군안 업체들은 잇따라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언딘이 투입돼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언딘이라는 회사에서 내려와 있으니까 안 내려와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언딘 바지선이 23일 날 밤인가 도로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 선박이 들어가고 나면 우리 선박이 추가로 투입될지 결정을 하겠다. 최근 감사원은 언딘이 군안업체로 선정되는데 해경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경 차장 등 간부들과 언딘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언딘 김 사장하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언딘에서 나온 그 사람이 거기서 작업을 오래 했고 미국에서 유학도 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랍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현재 언딘 임직원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해경 관계자들도 소환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김관 기자, 언딘 특혜 의혹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국해양구조협회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해경, 한국해양구조협회, 언딘으로 이어지는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풀어볼까요? 네, 언딘 대표 김모 씨는 실제로 이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경의 최상환 차장이라든지 이번에 언딘을 이제 수색 작업에 끌어들인 해경 간부 상당수도 역시 이 해양구조협회에 소속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해양구조협회를 연결고리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해경과 언딘이 유착돼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꾸준하게 저희가 또 제기를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이러한 이제 특혜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사고 초기에 해경이 언딘이 아닌 다른 이제 바지선, 더 큰 바지선이 사고 초기에 상당히 일찍 도착을 했었는데 투입을 어느 정도 제지를 했었는데 이러한 어떤 행태가 다 결국에는 언딘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떤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수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유착 정황이 좀 나왔습니까? JTBC 취재 결과 이 검찰이 언딘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물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명단 안에는 해경 간부들에게 이 정기적으로 선물한 이 누구에게 선물을 줬는지 이런 명단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일부 해경 고위 간부 같은 경우는 약 3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선물을 받아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재 검찰은 이 언딘의 법인카드 내역을 압수를 해서 이 부적절한 접대가 있는지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이미 해경 간부 3명을 출국 금지했고 또 최근에는 방금 언급이 된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언딘 대표 등을 소환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쯤에는 해경 관계자들이 이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언딘이 결국 수색에서는 이렇게 배제가 됐는데 하지만 실익은 이미 다 챙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특혜 때문에 군안업체로 선정된 것이라면 언딘에 지급되는 비용을 놓고도 역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돈은 얼마나 준 걸로 되어 있습니까? 네, JTBC 취재 결과 아직까지 비용 지급이 완료는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불 과정을 보면 이 4월과 5월 사이에 1차 그리고 6월과 7월 사이 2차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언딘 측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지급을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예. 5월 달에 약 11억 원이 지불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예. 금액은 이 전체 신청한 금액의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40억 원을 이미 반 정도 금액으로 신청을 했고요. 예. 또 6월, 7월에 역시 한 차례 더 신청을 했는데 만약 이 기간이 딱 반이기 때문에 같은 규모를 했다면 전체 80억 정도를 신청한 것으로 되겠죠. 예. 이 금액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언딘이라고는 하지만 언딘과 함께 작업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업체들이 함께 했는데 결국은 언딘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언딘 팀이라고 불리는데 이 팀 차원으로 80억을 준 건데요. 예. 이렇게 보면 80억이면 작은 돈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잠수사들에게 지급되는 일당이 모두 제외됐습니다. 이 잠수사 일당은 정부에서 직접 이 하루에 980만 원씩을 지불을 했는데 이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결코 예.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 언딘 같은 경우는 초기 인양 계획에도 깊숙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양을 포기했지만 만약 인양까지 맞게 됐다면 훨씬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오늘 뭐 굉장히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고 원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고 원인 급변침이 가장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급변침의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또 수사상 확인된 것은 과적 등으로 인한 보건성 상실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이른바 해피아가 연루돼 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세월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전에도 이 배가 심하게 기울어 위협을 느꼈다고 말해왔습니다. 움직이면 우리도 뭐 한쪽으로 몸을 가는지 모를 정도로 파도가 많이 칠 때는요. 우리 여기서 누워 있어도요. 저쪽으로 쫙 밀려갈 수도 있어요. 상습적인 과적이 문제였습니다. 세월호에 허가된 화물 적재량은 987톤이지만 3,000톤의 화물을 싣고 다녔습니다.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배의 균형을 맞춰주는 평형수까지 절반 이상 빼냈습니다. 무게중심은 위로 올라가고 작은 충격에도 배는 흔들렸습니다. 그거 대신에 화물을 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굉장히 올라갔다. 중심이 올라갔다는 것은 보건성이 거의 없다. 대참사를 부른 불법과 편법의 배경으로 해피아가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산하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이 유착해 선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은 검찰 수사에서 이들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적을 한 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도 밝혀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검찰 수사 결과 이 청해진 해운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청해진 해운 선사 측에서 무조건 많이 실어라 이런 주문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예. 실제 세월호는 사고 이전에도 약 130여 차례 과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평균 이 적재 한계보다 2배 이상 더 적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세월호 한계량이 1,077톤 가량인데 2배라면 무려 1,000톤 정도를 더 싣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과적을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것은 감독기관도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 제주재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과적은 해운조합
등 또 한국성급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관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역시 해운조합은 3, 4년 동안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화물 적재에 직간접적으로 이 개입을 했던 항운노조 또 하역업체 모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들 기관 관계자들 11명도 2주 전쯤에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타워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있었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이에 대한 논란은 뭐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었죠. 근데 사고 당시에 청와대와 해경의 대화를 좀 들어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시겠습니다. 참사 당일 사고 해역에선 300여 명이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 해경청장에게 어이없는 지시를 합니다. 왜 앞에 메시지 가져가? 첫째, 단 한 명도 인명피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그냥 적어. 그 다음에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 청와대는 오후 2시가 넘도록 세월호 사고가 대형 참사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66명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몇 명? 166명입니다. 큰일 났네, 이거. 보야특가에 보고 다 끝났는데.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던 청와대는 해경에게 계속 지시를 내리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가지고 가는 대로 영상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아, 그거 좀 쫙가지고 좀 보고 좀 하라고 하니까요, 그거 좀.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건데 지금. 청와대와 해경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구조 작업에 대한 지시는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고 수많은 탑승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됐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헤맸다 이런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더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죠? 왜냐하면 지금 뭐 명확하게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봅니까, 김 기자? 사실 이런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사고가 나면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 초기에 이제 역할을 할 걸로 기대했던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이미 무능함을 초반에 드러냈고요. 그 화살이 이제 청와대로 쏠리자 청와대는 스스로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듯한 입장을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한 것이 범대본인데 크게 보면 해경과 해수부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시기마다 이 가족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하면 서로 이제 남 탓을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제 어느 쪽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수색 작업에 큰 문제가 생기고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과연 누구한테 이걸 따지고 물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가족들의 하소연이기도 합니다. 자, 그나저나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0명의 희생자들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구조 작업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앞으로 수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 기자? 제가 오늘 합동구조팀의 7월 수색 계획을 입수해서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7월 말까지 수색이 계획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일단 3층, 4층, 5층에 대한 재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선미 쪽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 제거 작업을 진행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이렇게 수색 계획이 두루뭉술하다 보니까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는 인양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거기에 뭐 반대를 물론 하고 계시고요. 제가 방송 전에 실종자 가족분들을 잠깐 좀 만나 뵙고 왔습니다만은 인양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그건 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현장 상황의 최종 마무리는 역시 인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 넘어가기 전까지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이 마무리됐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더 이상 해도 성과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 18일에 실종자 한 명이 이 희생자로 발견이 됐는데 이곳은 20여 차례 정도 수색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색을 계속했던 곳에서 또 실종자가 발견이 되다 보니 가족들은 이 확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인양까지 가려면 정부와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 많은 의사소통이 있어야겠지만 지금 수색마저 이런 상황이고 또 앞으로 수색이 어느 정도 진행될지도 아직 역시 그마저도 확신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양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와 김관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세월호 수색을 100일 동안 지휘한 것은 해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새로운 잠수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면서 현재 수중 수색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서복현 기자와 얘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새 방식을 지원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해경이 그리고 훈련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JTBC가 준비한 단독 보도들인데요.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월부터 세월호 수중 수색에는 혼합 기체를 사용하는 나이트록스 방식이 쓰이고 있습니다. 산소 중독증 등 위험성이 있지만 잠수 시간을 1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해경은 새 방식이 낯설다는 이유로 수중 수색에서 빠진 채 민간 잠수사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입수한 해경 특수구조단 현황 문건에는 해경이 나이트록스 방식을 지원하는 테크니컬 장비를 6대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특수구조단 전원은 한 달 동안 관련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새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해명과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잠수의 위험성이 커지자 민간 잠수사에게 수색을 맡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해경은 얼마 전 미국 잠수팀까지 불러 검증 잠수를 시도했던 제호흡기도 이미 4대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계속됩니다. 지금부터 보내드리는 내용들은 희생된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저희 JTBC에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에 내놓을 수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모두 3가지 내용인데요. 그중에 첫 번째입니다.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바다에서 건져낸 아이들의 휴대폰 70여 개를 석 달에 걸쳐서 복구했습니다. 먼 길을 떠난 아이의 마지막 기록이 담겨있는 이 휴대폰 복원 기록은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저희 JTBC의 이 복원 내용 일체를 처음으로 공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까지도 구조될 것이란 희망의 글들이 담겨 있어서 더 마음이 아프고 또 무겁습니다. 먼저 박성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숨진 아이들의 호주머니에서, 함께 발견된 가방에서, 하늘로 떠난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소중하게 간직했을 휴대폰. 바다에서 건져낸 희생 학생들의 휴대폰은 잃은 데였습니다. 녹슬고 깨졌지만 이 휴대폰에 담겼을 기록들을 학부모들은 석 달 동안 복원해왔습니다. 우리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갑자기 한쪽으로 쏠린 직후 아이들과 선생님이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며 묻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이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거대한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농담 섞인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해경 헬리콥터가 등장하고 배 밖에 구조정이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 아이들은 두려운 마음에 친구와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남깁니다. 배가 70도까지 기울었을 때 아이들은 바다에 빠져야 할지 고민하기도 하고 직접 인터넷에서 사고를 검색해 보기도 합니다. 배 안에서 바깥의 보도와 대응 상황까지 보고 있던 아이들. 자신들을 책임져야 할 선장이 탈출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구조될 것이라고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모습까지.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헬기 소리가 들려도 구조대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만 들릴 뿐. 그리고 오전 10시 17분 세월호 안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JTBC 박성훈입니다. 복원된 휴대폰에는
아이들이 찍은 세월호 내부의 마지막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JTBC는 학부모 한 분 한 분의 동의를 얻어서 일부 영상들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배가 침몰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큰 공포에 떨었을지, 이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신혜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석양이 깔립니다. 인천항은 잔잔합니다. 아이들이 전날 촬영한 평온한 모습.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까지 수학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짜잔! 안개봐. 하지만 그로부터 14시간. 세월호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배가 90도까지 기운 상태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오전 9시 53분 4층 중앙홀. 배가 뒤집어지면서 홀이 깊은 낭떠러지로 변했습니다. 아니 찍어야 돼 이거. 아이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소파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자칫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추락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 미끄러질까 봐 모두 소방옷으로 몸을 묶었고 양말까지 벗었습니다. 아이들 옆에는 거꾸로 매다 꽂힌 음료수 자판기가 언제 덮칠지 불안하게 서 있습니다. 바로 옆 복도에는 구명조끼를 입은 학생들이 가까스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아이들. 여기 사람 있는지 모르면 어떡해? 어린아이도 한 명 보입니다. 이때 일반인 한 사람이 위에서 소방호스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래에서는 물이 차오르더니 갑자기 창문이 깨집니다. 우리 밟지 말래! 한 승객이 잃어버린 아이를 애타게 찾습니다. 학생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소방호스가 내려보내집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끝이 났고 이 아이는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단원고 생존 학생들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또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짐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를 받는 과정을 학부모님들이 촬영해왔고 이 영상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생존 학생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모두 3번에 걸쳐서 4시간 분량인데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본 참사의 순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존 학생의 부모님들이 이 역시 저희 팀에 전해주셨습니다. 짧게나마 줄여서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초 경기도 안산의 한 연수원. 세월호 참사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고 50여일 만에 모인 아이들. 그동안 누구도 먼저 말하지 못한 사고 당시의 기억을 하나씩 가슴속에서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일 8시 40분경 학생들은 알려진 것보다 10분 먼저 배가 기울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8시 30분에서 40분에 아무 일도 없이 4층으로 저와 수련이랑 같이 올라가고 방에 같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면서 쓰러져가지고 식당에 물건들 다 쓰러지고 제가 4층 그 창문 쪽에 있었는데 배가 기울어진과 동시에 8시 50분쯤에 기울어진과 동시에 창문을 봤는데 컨테이너가 다 떨어지고 있었어요. 위험을 직감한 아이들은 구명 동의를 찾아 입고 탈출할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한 다음에 주변에 잡을 거 있으면 자꾸 빨간 조끼 입을
있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안전부시 잡고 10시 이후에 구명조끼 입을 수 있는 사람을 입으라고. 하지만 대피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계속 내려와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배가 침몰되기 직전에는 애들한테 나가라고 방송 안 하고 애들한테 나가라고 자기 목소리로 말하고. 배 안의 상황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제가 있던 칸에서 또 그 캐빈이 하나가 위에서 떨어져서 애들이 거기에 다 깔렸었거든요. 저랑 한명 빼고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깔린 상태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그 캐빈이 나무로 만들어져서 그 캐빈이 뜨고 다른 애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 물에 둥둥 떠 있었는데 저만 혼자 따로 다른 쪽? 반대쪽에 있었는데 물이 차가우니까 빠지는 것보다는 그 캐빈이 위에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위로 올라탔어요. 저만. 저 끌어올려줬고요. 다른 애들은 못 나왔어요. 창문이 깨지고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빠져나갈 문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 나가는 문이 그 수압 때문에 잠겼어요. 잠기고 물 점점 차오르는 것 때문에 나가는 애들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밑에 차오르잖아요. 그 물 따라서 헤엄쳐가지고 그 빗 보이는 대로 해가지고 딱. 휴대폰을 충전하러 가는 바람에 한 반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학생의 증언은 보는 이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다 같이 마피아 게임을 해서 근데 저가 그 휴대폰 충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 콘센트가 없어서 그 뭐지? 식수대? 거기에 콘센트가 있는 거 확인하고 저 혼자서 그냥 내려와서 꽂고 앉아있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3층에 있었던 한 학생은 위에서 내려준 소방 호스를 잡고 올라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아 저기로 나가면 되겠구나 하고선 잡으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세요? 아 예. 그래서 왜냐면 구명조끼로 입고 이렇게 저수가 밑에서 안 되니까 다시 올라와서 그 계단 위쪽으로 올라가셨어요? 기울어진 위쪽으로 올라가요? 아니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서는 그 계단이 약간 이렇게 이런 식의 나선 계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난간을 이렇게 잡고 사다리처럼 잡고 올라왔어요. 아. 그 다음에 어떻게 탈출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탈출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소방 호스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아이들은 마지막까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먼저 나온 애들이 나 푼다고 막 나간 게 아니라 애들 다 물려 알려주고 먼저 나온 애들이 다 이렇게 밀어주면서 질서 지키면서 이렇게 나와서 누구 한 명 나올 때까지 계속 같이 해주고 막 이름 부르고 막 그랬어요. 하지만 아이들 모두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밖으로 탈출하라고 말한 선홍과 혜경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원고 학생 325명 가운데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학생은 단 75명 뿐이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선박들의 안전 불감증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100일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는 정신을 좀 차렸을까요?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여전히 곳곳에서 안전 불감증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홍상지 기자가 세월호의 생존자인 화물트럭 기사 허웅 씨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사고 당시 세월호의 참사 원인으로 지목됐던 건 화물 과적 등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안전불감증 행위였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다니는 배들이 모든 함선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 과적을 하지 못하게 딱 만들어야지 정부에서가. 세월호 사건 나니까 과적이 뭔지 알았지 뭐 과적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아졌냐. 사고 이후 해경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선박 안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100일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인천 제주행 세월호의 목적지 제주항 부두 안으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세월호가 있었던 자리는 텅 비어 있고 양옆으로 남은 배들이 사람과 화물을 싣고 나릅니다. 화물칸 안에서는 차들이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차 나오는 거 보니까 꽉 찼네. 내가 그 통로를 한번 보면 알거든. 지금 이 배에서 한 30대를 못 싣게 돼 있거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차들이 완전 꽉 찼어요. 승용차들은 크레인에 실려 2층 갑판 위로 올라갑니다. 제대로 고정도 안 된 차가 공중에서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저렇게 해주면요
싫으면은 안 되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그럼 어떻게 싫거든. 싫어야 돼요? 만약에 싫어야 되면. 여기 타는 데 있잖아요. 또 다른 배의 화물칸 안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자전거 승객들이 내립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배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안전모도 쓰지 않은 직원들이 화물칸 안을 들락거립니다. 해당 선박 측은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지만 안전관리 차원에서 직원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안전불감증의 흔적들이 세월호의 악몽을 되새기게 합니다. JTBC 홍상지입니다. 그대로인 것은 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부터 세월호 선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 드러난 무능한 정부 대응을 책임지고 물러난다던 총리는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또 위부터 아래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던 박근혜 대통령.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외신도 진심 어린 사과라고 보도했지만 The president herself apologizing for at least the third time now, bu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really saw her become emotional. And the reason for that was when she was remembering those heroes, she said. 책임지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정홍원 총리는 더 이상 제가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의를 표한 지 60일 만에 총리직에 복귀했고 국가 개조의 과업을 잠시도 미룰 수 없다는 대통령님의 강력한 당부가 계셔서 청와대는 여전히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합니다. 재난이 났을 적에 그걸 주도적으로 수습하고 지휘할 책임은 안전행정부 장관을 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본부에서 합니다. 심지어 사고를 낸 당사자인 청해진 해운과 세월호 선원들조차 눈물의 사죄를 잊은 듯 청해진 해운 임직원 여러분들 정말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법정 안에서 서로의 잘못이 크다며 내탓 꼼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몸통이라고 몰아붙였던 유병헌 전 회장마저 백골이 돼 돌아와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294명이 목숨을 잃고 아직까지 10명은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상황. 100일이라는 시간 속에 세월호의 기억이 조금씩 잊혀가는 동안 그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예, 이제부터는 아직까지도 이곳에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월호 사고 발생한 지 100일, 300명이 넘는 고귀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간 대참사였는데요. 그 아픔은 와서 보니 더욱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곳 팽목항에서 매일 아침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10명의 실종자 가족들에겐 더욱 그렇겠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종자들의 일상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정재윤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실종자 가족분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우리한테 좀 살려주세요. 우리한테 좀 살려주세요. 빨리 오지 마. 빨리 보고 싶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바다는 무심합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엔 떠난 이들이 남긴 메시지들로 가득합니다. 수족이 마지막 날인 오늘, 파도는 낮고 바람도 잔잔합니다. 목탁 소리가 고요한 팽목항을 깨우고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이 부산합니다. 죽이라도
삼계탕 죽이라도 좀 드시고 어떻게든 힘내서 좀 이 버티고 초조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으로 좀 따뜻한 밥을 먹고 힘을 낼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온 한 일행이 팽목항 한켠에 밥상을 차립니다. 차디찬 아스팔트에 정성스럽게 쌓은 음식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단원고 2학년 3반 황재현 양의 어머니 신명섭 씨는 매일 아침 7시 30분 딸의 아침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런 건 똑같지 뭐. 우리한테 100일이랑 100일보다 다 100일 안에 찾아갔으면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100일 같은 건 저기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있으면 그렇죠.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데. 결혼 7년 만에 얻은 외동딸 지연 양은 세월호와 함께 차가운 바닷속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줄 게 없으니까 하는 거죠. 밥 먹고 나오라고 하는 거죠. 배고파서 못 나오나 해서. 딸은 찾지 못했지만 혹시나 아이 소지품이라도 건지지 않았는지 유류품 사진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둘이서는 3만 원 줬거든요. 아까 5만 7천 원 있는 것 같은데. 중앙자연이면. 아직까지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지연 양을 포함한 단원고 학생 5명과 일반인 3명, 그리고 교사 2명 등 모두 10명입니다. 가족들은 팽목항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대부분 하루를 보냅니다. 권호복 씨는 일회용 커피로 체육관에 하루를 엽니다. 사고 당일 진도로 내려와 100일 동안 하루도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 가족이 제주도로 이사를 가던 중 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조카 지연 양은 살아왔지만 엄마 시신은 사고 9일 만에 수습했고 동생 재근 씨와 6살짜리 조카 혁규 군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술 취해서 잤어요. 난 커피 술은 막 먹어. 커피는 골라 먹고. 한때 1000명 이상이 지내던 체육관 안은 유족들이 떠나며 적막합니다. 신체별이 깨졌는데 아프니까 마음도 아프고 자세가 더 안 좋아지고 끊임없이 통증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시신을 수습했지만 체육관을 다시 찾은 유족도 있습니다. 저도 이 세월호 사고에서 동생을 잃었어요. 가슴이 지는 것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겠는 간에 찾아왔어요. 한 씨 동생 금희 씨는 예비 신랑과 제주도로 추억 여행을 떠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시신으로 돌아온 동생은 예비 남편 이름이 적힌 배표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부모의 품에 돌아와갖고 차디찬 물속에서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대형 화면에서 유병헌 사망 속보가 나와도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되니까 아픈 상처는 깊을수록 더 아파해야 되는데 더 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반대. 그러잖아요. 뼈라도 챙겨가고 싶다고. 저녁이 되자 세월호 특위 간사들이 실종자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사실은 실종자 입장에서는요. 가까운 사람에는 갖다 단식을 하고 싶어도 못 가고요. 내 가족이 저기 있으니까. 모두가 떠나고 정적만 흐르는 체육관. 실종자 가족들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10안에서 더하기 빼기가 안 되고요. 내 집의 현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고요. 그 상태예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산다고요. 저희는 갖다 그냥 데리고 가야지 되니까 사는 거예요, 지금. 가장 마지막에 남는 가족이 될까? 그것이 가장 두렵다. 지금은 유가족이 되셨지만 일반인 실종자 가족으로 진도 팽목항에 머물면서 저와 2번 인터뷰했던 요셉이의 삼촌 지성진 씨가 한 말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마지막에 남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을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계실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분을 잠깐 좀 제 옆에 모셨습니다. 권오복 선생이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고 당시에 가족 가운데 혼자 구조돼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5살 권지연 양의 큰아버지 되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월호에 탑승했던 권지연 양의 어머니는 돌아오셨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돌아오셨죠. 그리고 권 양의 아버지이자 권오복 선생의 동생 되는 권재근 씨와 조카인 혁규 군을 기다리고 계신 중입니다. 그렇죠, 권 선생님? 네. 예. 우리 권지연 양의 어머님의 그 제사도 굉장히 좀 늦게 치르셨다고 들었습니다. 90일 넘고 100일이 되면은 구천 영혼이 구천에 떠돈다 그래서 지난 16일 날 화장만 하고 봉안해 놨어요. 아, 예. 그 오늘도 이 팽목항에서 아직 못 돌아온 가족들의 이름을 크게 외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가족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오셔서 크게 이렇게 외치시곤 하는데 조금 맺힌 한이 좀 풀리실까요? 그냥 속은 후련하죠. 예. 수색 작업은 뭐 여전히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잘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좀 여건도 좋지 않고 수색 작업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떤 게 있으실까요? 하늘이 안 도와주네요. 오늘 오전에 예. 바지 다 빼면은 그냥 정식으로 돌아도 일주일은 허송세월 보내요. 예. 근데 지금 기약은 없고 또 다른 태풍이 밀려올지 몰라서 좀 걱정은 해요. 예. 태풍이 뭐 이번 태풍도 좀 멀리 간다고는 합니다만은 간접 영향권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바지선은 철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을 또 자꾸 지내게 되니까 가족들한테는 뭐 너무나 좀 좋지 않은 소식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0일이 됐는데 상상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4월 달에 끝날 줄 알았어요. 4월 23일 날 재수시 나왔을 때 보관을 하면서 금방 나올 것 같더라고. 하루에 30명도 나오고 36명도 나오고 막 그럴 때니까 근데 이렇게 100일까지 되려는 생각도 안 했죠. 예. 같이 계신 분들도 아마 똑같은 심정이실 텐데 다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예. 체육관에 대부분 모여 계시더군요. 네. 제가 여기 이제 가건물도 세워놨기 때문에 그쪽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십니까 했더니 한두 가족 분들만 가 계시고 대부분 서로 그래도 의지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모여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두 가족이 교사님하고 학생 두 분이 계세요. 예. 다른 분들은 전부 체육관에 지금 같이 계시고요. 예. 동생분 권재근 씨 또 조카 혁규 군 어떤 동생과 어떤 조카였습니까? 착했죠. 내 동생은 착해요. 가지고 너무 늦게 결혼해가지고 뭐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다문화 가정 이뤄서 잘 살려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비농하다 사고 난 거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긴 가혹해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지막 격실 28인실 비교적 좀 큰 규모의 격실이 아직까지 이제 수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격실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군요. 다른 격실도 안에 있는 거 드러내기 전에는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죠. 예. 아까 잠깐 서복현 기자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인양이라는 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인양보다도 다 클린 되면은 해서 찾기를 바라지 어떻게 인양까지 생각을 합니까? 안에 전부 끄집어내고 확인되면은 그때까지는 인양이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건 나날이 고통이신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위로를 느끼시는 것도 있으시다면서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새로운 수색 방법도 이번 소조기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또 하늘이 안 도와줬고 그게 하늘의 뜻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는 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방식이 도입을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권지연 양은 지금 어떻게 지냅니까? 이제 6살인데. 네, 이제 막내 여동생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말을 부모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언론 매체에서 나와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얘기가 됐더라고요. 난 다 이제 수습하고 난 뒤에 차근차근 알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알고 있어요. 6살짜리가.
그 체육관에도 아직까지 권지현 양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제 밤에 와서 지금 내일 새벽에 가기로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위로의 말씀을 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호복 선생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유족들 역시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100일이 지났지만 세월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을 취재했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단원고 2학년 고 안주연 군의 어머니인 김정희 씨. 사고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집안 곳곳에 아들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주연위에서 평소 음악을 좋아했던 아들은 수학여행 때도 기타를 들고 세월호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사준 걸 그 기타가 지금 배 안에 있어요. 맨 처음에 샀던 걸 지금 태워 보내줬어요. 그때 49세 때. 두 번째 지금 전자기타.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던 어머니. 또 뉴스를 자꾸 봤더니 그때 막 323일 전원구조 그런 문자가 떠가지고 안심했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 또 마침 또 9시 40분쯤에 전화를 했더니 또 행정실에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괜찮다고 애들 다 구조했다고. 희망도 잠깐, 그 후 100일은 절망의 나날이었습니다. 16일 그때 내려가서부터 진짜 그 바닷가 앞에서 진짜 엄청 울었어요. 계속 잠도 안 자고. 100일이 지난 지금 장소만 바뀌었을 뿐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생업을 접고 국회로 나섰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호 후유증에 고통받는 건 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영이가 그래서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 머리 박을 테니까요. 엄마, 이준석 선수 그 법원 언제 가냐 해. 자기 한번 데려가 달래. 세월호 특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대부분 유족들이 생업을 접고 국회와 광화문으로 단식 농성에 나가고 있는 상황. 단원고 2학년 7반 고 이민우 군 아버지 이종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유증이 심각하지만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한 달 정도는 사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었는데 지금은 생각나는 게 마지막 그 건져 올릴 모습, 그런 모습만 생각나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단원고 2학년 고 제세호 군 아버지 제사멸 씨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진도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들과 잠수부들을 위한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아니고 부산 가서 집회할 때도 한번 틀어줬지. 이거 틀어주면 다 울었어요. 왜? 한 발에 31명인데 한 놈 살고 장애우하고 변하고 다 죽어버렸으니 29명 30 여기 놈 다 죽었어요. 선생님까지. 세월호 침몰 이후 몸무게가 9kg 이상 빠졌습니다. 제대로 이제 문 제가 솔직히 2주밖에 안 됐어요. 그 슬픔이 밀려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그런 방에 들어가면 눈물 나고. 제 씨가 자원봉사를 한 날 고 안주현 군 어머니인 김 씨도 진도를 찾았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10명 중 1명인 단원고 양승진 선생님이 김 씨의 중학교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이런 게 좋게 만나야 될 분이었는데 다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사회에 이렇게 달게 돼서 좀 그렇게 되네요. 진도체육관에서 남편 제자 김 씨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양교사 아내 유백경 씨. 근데 사모님을 지천에 두고도 못 뺐다는 게 진짜 선생님을 제가 정말 못된 제자네요 정말. 이렇게 해서 또 만나 뵙고 이러니까 저도 반갑네. 네? 남편을 대신해서.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헤어지는 두 사람. 마치 오랜 지인처럼 서로를 껴안은 채 말없이 아픔을 나눕니다. 100일이 됐지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눈물이 100일 다 돼가는데 눈물이 말랐지 않냐? 천만에요.
애들 사진만 쳐다봐도 눈물 날 때있어요. 어떻게 해갖고 자기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은 애들이에요. 한 명도 못 살잖아. 가족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이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실 위로받아도 모자랄 유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고 또 단식을 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썩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단원고 2학년 고 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 저와 이 팽목항에서 4월에 인터뷰했었죠. 그리고 김웅기 군의 아버지 김학일 씨, 이 두 분이 이호진 씨의 따님과 함께 오늘로 11회째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이 참사를 잊지 말 것을 바라면서 도보순례 중입니다. 아들이 매일 드나들던 교실에서 출발한 이 여정은 이제 목포에 다다랐습니다. 길 위에서 맞는 세월호 참사 100일이 이 두 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세월호 100일 추모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목포 산정동에 있는 연동성당에서 가 계신데 두 아버님을 뵈러 저희 JTBC 카메라가 가 있습니다. 잠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시죠? 예. 자, 걷기 시작하신 지 17일이 되셨는데 많이 좀 몸도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우선 이호진 씨 어떠십니까? 몸은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요. 잦은 부상은 상당히 지금 많이 앓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발바닥하고 발가락 부상은 좀 심한 상태이고요. 다른 부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예. 김학일 씨께서는 어떠실까요? 저는 무릎하고 발목이 제일 힘든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괜찮습니다. 두 부분만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곳 진도 팽목항을 향해서 오고 계신데 그럼 언제쯤 도착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예상으로는 29일, 30일 그 양일간의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 도착하셨다가 다시 또 이제 대전까지 교황을 뵈러 가신다고 들었는데 글쎄요, 지금 뭐 두 분 상황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고 계셔서 좀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일 동안 두 분께 있었던 변화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학일 씨? 변화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너무 무모하게 생각을 했죠. 쉽게 생각을 했죠. 그냥 출발을 하면 될 것이다. 무조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오면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도보순례라는 것이. 그래서 한 3, 4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신부님, 수녀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까지는 아주 편안하게 왔습니다. 그런가요? 예. 보통 하루 몇 킬로미터씩 걸으십니까? 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낮엔 좀 쉬셨다가 저녁과 새벽에 걸으신다고 듣긴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걸으십니까? 저희가 그 전날 좀 무리하게 되면은 아침에 너무 힘듭니다. 힘든 날은 아침 5시에 출발해서 11시까지 그리고 이제 오후 3시 반부터 7시까지 하는데 힘든 날은 한 20km 이상 걷고요. 좀 몸이 좀 편안하고 그런 날은 31km에서 32km 걷습니다. 예. 그 훈련받은 전문인들도 그렇게 매일 혹석 위에 걷기는 힘들 텐데 두 분이 그렇게 힘들게 걷고 계신 것 같군요. 17일 동안 길 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호진 씨. 17일 어떤 동안 얘기들을 만난 주고받으셨는지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단원고등학교를 출발을 해서 처음에 2, 3일간은 다소 외롭게 도보가 시작됐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의 소식을 아시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한 분, 두 분 오셔갖고 저희와 같이 구간을 걸어주셨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남서부 쪽에 이르고 있는 천주교 교구단 전체에서 지금 움직여 주셔갖고요. 저희 두 가족 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고 무사히 그 순례 일정을 마치기 위해서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많은 신자분들, 일반인들, 그러한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반대 차선으로 달리시다가 수킬로를 돌아 나오셔갖고 음료수나 과일을 갖다 주시고 사라지시는 그런 그 잊지 못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수킬로를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저희들이 나아갈 길이 걷기 괜찮은 길인지 안 그러면 길이 험난한 길인지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기억에 남는 그런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비록 이 자리에 참석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많은 그 분들이 격려 문자를 수없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잊지 못할 분들 중에 한 분이시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처음부터 끝까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초지일관 한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JTBC 뉴스9 손석희 교수님께도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구스럽습니다. 이호진 선생의 따님이신 이아름 씨가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게 같이 지금 팽목항으로 가고 있지만 팽목항으로 가면 우리 이아름 양의 동생인 승연이가 함께 살아나서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두 분께서 글쎄요 이렇게 걷고 계신 걸 우리 승연 군이나 웅기 군이 본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김학일 선생님. 먼저 승연이나 웅기나 아마 걱정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승연이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산을 가본 사람도 아니고 또 운동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도 아니고 아빠들이 800km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까 먼저 걱정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승연이하고 웅기가 아빠가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들을 그런 생각을 또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마 응원을 많이 해줬을 것입니다. 같이 있는 그 하늘나라에 있는 같이 친구들끼리 아빠들이 팽목항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보순례를 시작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도보순례를 떠나신 이후에 다른 유가족분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생존 학생들이 도보 행진을 나서기도 했는데 이 소식은 들으셨을 텐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호준 선생님. 우선 저희들이 세월호 천리길 순례 일정에 나선 이후에 단원고 학생들이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역시 1박 2일 코스로 도보를 시작했다는 소식, 그리고 유족 대표단이 국회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는 이런 소식, 그러한 평화적인 그러한 행동은 상당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유족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족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특별법을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집행이나 효력에 있어서 결국에는 사상 누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특별법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처벌을 하더라도 유족의 입장으로서 행해졌을 때만이 유족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집행되리라고 보고, 이 특별법이라는 이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이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억울한 희생자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기 이전에 세월호 유족의 입장이 반드시 한 번은 되어야지 특별법이 진정한 특별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도보순례 시작하실 때 생존 학생들이 지금 갖고 계신 십자가에 각자의 메시지를 적은 노란 리본을 묶어 놓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혹시 어떤 얘기를 적어놨는지 잠깐 좀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학일 씨께서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출발할 때 한 학생이, 생존자 학생이 아버지 끝까지 도보순례를 마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적어준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아직 예. 행복하게 있는 아이들 꼭 생각해 달라고 그것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보 순례 중이신 두 분 오는 29일쯤에 여기에 도착하신다고 했는데 이호진 선생 그리고 김학일 선생을 잠깐 좀 연결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가고 있는 이아름 씨에게도 역시 좀 위로의 얘기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다음 소식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아 기울어졌어. 야 나 좀 살려줘. 만약에 나 진짜 죽은 거 아니야? 막혔어. 엄마. 아빠. 내 동생. 구명조끼 입으라는 거 찜만내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 예, 앞서 보신 영상은 고 박수현 군이 침몰 직전 15분 동안 촬영한 영상입니다. 지난 4월 27일에 저희들이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보셨듯이 여기엔 잠시 후에 벌어질 끔찍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듯 천진난만하게 얘기를 주고받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당시 선내방송에서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사실도 바로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단원고 희생자 학부모들께서 아이들의 휴대전화 동영상을 잇따라 전해주시면서 당국의 부실한 초기 대응 또 늑장 구조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났는데요. 박수현 군의 동영상, 사실 이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7개의 동영상을 저희들이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이 뉴스 끝날 때쯤에서 그 영상들은 다시 좀 짤막하게 편집을 해서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동영상 제공자였던 고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 씨는 아들의 기록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고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뜻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직접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팽목항을 박종대 씨께서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옆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여기 오시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예. 다시 이렇게 또 여기 오시게 했네요. 예. 오늘 그 법정에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오늘 증인 신문이 있어가지고. 예. 어제하고 오늘하고 재판에 참관했습니다. 예. 그럼 증인으로 나가셨나요? 아 증인은 아니고 다른 증인들이 왔는데 예. 거기 제가 그 어떤 그 유족으로서 재판 참관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었겠죠? 뭐. 예,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었고 그 증인들은 뭐 승객 또는 그 승무원 중에서 어제 승무원들이 일부 나왔었고요.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법정에서도 그 저희들이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박수현 군의 동영상이 상영이 됐다면서요? 예, 상영이 일부분 보였댔는데 일단 그 수현이 동영상이 일단 증거로 채택되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그 선내 방송에서 이제 일단 나가지 말고 기다리자 대기하라는 그 부분하고 선장의 그 퇴선 명령 수행 명령이 없었다는 그 부분하고 그래가지고 증거로서 채택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박수현 군의 영상을 처음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린 것이 4월 27일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한 석 달 전의 얘기인데요. 그 이후에 뭐 물론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또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아픔을 함께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의 삶이라는 것은 저희가 따로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오늘 법정에서는 새로운 얘기는 좀 나왔습니까? 뭐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수현이 동영상이 증거로 채택되어 가지고 중요한 자료가 돼 있다는 거 하나고
선장의 퇴선 명령이 있었다라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이 뭐 거의 입증되다시피 한 거. 예. 그게 뭐 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현군의 동영상을 저희들한테 주실 때 진상이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진상은 다 규명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전혀 안 됐죠. 예.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진상 규명이라는 게 우리 유족들이 해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정치권이라든가 뭐 제하에서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뭐 국정조사 시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뭐 청문회도 남아 있고 특별법 뭐 제정하고 또 거기서 재판 절차 남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순조롭지 못하게 가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국정조사라든가 뭐 어떤 형태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뭐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겠습니다만 꼼꼼히 지켜보신 결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든가 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제가 볼 때 그 국정조사 자리엔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관을 했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단 이 일부 의원들 뭐 당을 지칭하면 좀 뭐하겠습니다.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 기본부터 좀 망각을 하고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정조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당리 당략을 떠나가지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뭐 기관에는 면죄부를 줄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뭐 대변하는 어떤 변호인격적인 성격도 돼 있는 것 같고 또 조사의 방향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방향에서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사후 대책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사후 대책보다는 일단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먼저 규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묻어놓고 나서 가려는 부분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칼날 자체가 예리하지도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막말도 있었고 뭐 그 피감기관들이 전부 다 뭐 좀 영혼 없는 답변을 한 부분도 있었고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논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성격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또 일부에선 또 그 유가족들이 지나친 걸 요구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게 뭐 유가족이 낸 안이 정답이라고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근데 정답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지금 사법 체계의 어떤 그 근간을 흔든다는 게 이제 반대의 사유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현재의 그 사법 체계 자체가 이 진상 규명을 못 한다는 데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만약에 반대를 그쪽에서 한다면 다른 대안을 그분들이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묻어놓고 나서 무조건 안 한다고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04명의 그 희생자가 있고 아직까지 저 뒤에 그 10명의 희생자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신데 그 부분은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보상을 지나치게 요구한다라는 그런 여론도 일부는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유족들이 지금 보상 문제를 논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논한 적이 없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부분은 얘기가 안 될 겁니다. 진상 규명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정부의 어떤 뭐 불법 행위라든가 중대한 과실, 직무유기가 있었다란다면 그걸 가지고 논할 일이지 현 상황에서 진상 규명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배상과 보상 문제를 논한 것 자체는 그 본말이 정도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대 선생님 오늘 이렇게 어렵게 나오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경우에 이번 사건의 본질인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보다 더 강조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유 전 회장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검경은 검거 작전 내내 헛손질만 한 셈이 됐죠. 조택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20일 검찰은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헌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 전 회장 소환에 앞서 둘째 아들 혁기 씨 등 해외에 있던 자녀와 측근 등 4명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국민적 의혹이 크고 중요한 사건이 이만큼 그
관계기관이 모두 협조해서 수사하고. 유 전 회장 관계회사를 운영하던 측근들을 줄 소환할 때만 해도 수사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생자들, 그다음에 유가족들 정말 이제 밖에서 너무 가슴이 아파. 하지만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유 전 회장을 찾지 못했고 그때부터 유 전 회장의 꽁무니만 따라다녔습니다.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에는 3,600명을 투입해 음파 탐지기까지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구원파 전신노라는 5명에서 6명이 쏟아내는 소설을 대한민국 검찰까지 믿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경과 군까지 총 동원된 데 이어 유병헌 시신이 발견된 날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 전국에서 반상회까지 열렸습니다. 유병헌 5억 원, 유대건 1억 원입니다. 딱 잡아서 5억 내지는 1억 무과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급기야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된 날 오전에는 검찰이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발표하는 촌극까지 빚어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령의 꼬리만 쫓아다닌 셈입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정부는 참사의 몸통으로 유병헌 전 회장을 지목했습니다. 청와대도 나서서 검거를 주문했고 그 결과 연인원 130만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후의 무책임한 정부 대응에 대한 규명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온 나라가 유병헌 잡기에만 매달렸습니다. 유병헌의 가리워진 두 달을 백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규명 수사는 언제부터인가 유병헌 잡기 수사로 흘렀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필요한 사항을 핵심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헌과 그의 아들을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유병헌 잡기를 직접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유병헌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세월호의 핵심 사고 원인 수사는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습니다. 언론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이나 실종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보다는 검경의 유병헌 잡기만 따라다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사안과 본질적으로 관계없는 부분도 흥미 위주로 많은 보도가 하지 않았나, 또 많은 추측성 보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를 뒤덮어버린 유병헌 검거 작전이 실패로 끝난 만큼 이제는 본질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협상은 유족들의 간절한 소망에도 결국 100일을 넘기게 됐습니다. 오늘도 여야가 마주 앉긴 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15시간 만에 또다시 마주 앉은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팀. 챙겨야 될 현안들이 작지는 않는 걸로 크게 협의가 되더라도 또 정리돼야 될 일들이 보니까 참으로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넘기면 자꾸 심각한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행위라고만 볼 게 아니라 절박하다 하는 게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법조문 120여 개를 일일이 검토하며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오늘도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인 수사권 문제를 비롯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국가의 유가족 지원 범위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 차이가 큽니다. 협상장 밖에서는 내탓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헌법 질서, 또 사법 체계의 근간이라는 기본 원칙이 그 안에서 입법화되고 세월호 참사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새누리당은 국민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마십시오.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작업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어제 검찰은 유병헌 씨가 통나무벽 속에 숨어 있었지만 찾지 못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유병헌 씨가 전남 순천 송치제 인근의 별장 안에 있었지만 찾지 못했다. 근데 별장 내부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검찰은 수색 당시에 숨어있던 유 전 회장을 찾지 못한 이유,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남는데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겉보기엔 1층으로 보이지만 내부는 복층 구조입니다. 출입문 옆으로 부엌이 있고 평범해 보이는 방도 3개가 있습니다. 유 전 회장이 검찰을 따돌린 비밀 은신처는 계단을 오르면 나오는 이 복층 공간에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 있는 소파를 치우고 콩나물을 드러내자 20제곱미터 정도의 밀실 공간이 나옵니다. 검찰은 바로 이곳에 현금 8억여 원과 미화 16만 달러가 든 여행용 가방 2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편으로가 통나무벽 일부를 드러내자 성인 1명이 누울 만한 공간이 또 나타납니다. 검찰이 별장을 수색하던 지난 5월 25일 밤 유 전 회장이 숨어있던 바로 그 공간입니다. 별장 지붕 아래 양쪽 끝에 비밀의 공간이 2개나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건물도 아닌 방 3개짜리 별장에서 검찰 수사관 수십 명이 2시간가량 수색을 벌였지만 결정적인 검거 기회는 이렇게 허망하게 날아갔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유병헌 변사 사건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검경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최초 시신 발견자의 경찰 신고 통화 내용과 검경 수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당시의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수사당국의 어이없는 일처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강신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맨 처음 발견한 박윤석 씨의 당시 112 신고 녹취록입니다. 예, 한 번에 우리 하는데 우리 밭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밭에서 사람이 죽었다고요? 예. 밭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국 판소리. 하지만 이후 경찰의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서 단순 행여병자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스쿠알렌 빈병 등 단서가 될 수 있었던 유품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겁니다. 금리 10개가 있었고 스쿠알렌 빈병이 있었고 그리고 꿈같은 사랑이라는 글씨가 적시되어 있는 가방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병헌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은 경찰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경찰을 지휘한 검찰도 엉성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에 보낸 사건 지휘 문서에서 검찰은 사망 추정 시각을 시신 발견 시점과 똑같은 6월 12일 9시 6분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시신이 심하게 부패됐다고 보고했는데도 사망 추정 시각을 엉터리로 적은 겁니다. 유 전 회장 시신 발견 초기 검경 수사 당국의 잇따른 실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예, 유 씨의 시신에 왜 안경이 없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경찰이 오늘 유병헌 전 회장이 은신했던 별장 근처에서 안경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유 전 회장의 것이라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경찰이 시신을 국과수로 이송할 때 목뼈 1개가 분실된 채 옮겨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강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경찰이 순천의 야산에서 발견한 검은색 뿔테 안경입니다. 발견 장소는 유병헌 전 회장이 은신했던 별장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달 12일 시신 발견 당시 안경이 없었다는 점에서 유 전 회장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쓰던 안경과 종류가 다르고 태와 렌즈 모두 흠없이 깨끗한 상태라 유 전 회장 것이 아닐 거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경찰도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유병헌 씨 안경이라고 추정을 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단서나 근거는 없습니다. 별장하고 그다음 변사 현장 중간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거해서 감식 의뢰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병헌 전 회장의 시신을 정밀 검사 중인 국과수 관계자는 원래 목표가 7개 있어야 하는데 지난 22일 국과수에 들어올 땐 6개밖에 없었다며 경찰이 현장 수습을 허술하게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뼈 조각을 그날 추가로 수거해 국과수로 보냈고 외형상 나머지 목표로 추정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과수는 내일 오전 시신을 정밀 감식한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강나연입니다.
유병헌 씨 검거 작전을 지휘했던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오늘 사임했습니다. 야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영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병헌 일가 수사 초기 최재경 인천지검장은 유 전 회장 검거를 자신했습니다. 그러다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하자 검거 때까지 야전 침대를 깔고 철야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최 지검장도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지휘관인 저의 책임이고, 지난 5월 별장 급습 때 벽장 속에 숨은 유 전 회장을 놓친 게 뼈아픈 실책이 된 겁니다. 김혜종 인천지검 2차장 검사 등 수사팀 간부들도 사의를 밝혔지만 최 지검장은 남은 수사에 전념해달라며 반려했습니다. 손꼽히는 특수통검사로 이름을 날린 최 지검장은 유병헌 검거에 발목이 잡히면서 27년의 검사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 지검장은 떠났지만 정치권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도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검찰 수뇌부 책임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한영익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 100일. 저희들은 지금 진도 팽목항에서 오늘 특집 방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서울 스튜디오 김소연 앵커 연결해서 다른 뉴스를 좀 들으시고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소연 앵커 나와주세요.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전합니다. 7.30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서울 동작을과 경기도 수원 영통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간의 후보 단일화가 잇따라 성사됐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선거 막판 판세를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의 물꼬는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가 열었습니다. 전격적인 사퇴 선언으로 정의당 노회찬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겁니다. 노회찬 선배께서 제 몫까지 하셔서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승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양측은 단일화 방식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지만 막판 기동민 후보의 사퇴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기 후보의 사퇴 선언이 있고 나서 3시간쯤 지난 뒤 수원 영통에 출마한 정의당 천호선 후보도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동작을과 수원 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 그대로 이명박근혜 공동정권의 부활은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후보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동작을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 수원 영통은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와 새정치연합 박광온 후보 간 양자구도로 사실상 좁혀졌습니다. 이어 수원 8달에 정의당 이정미 후보도 전격 사퇴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단일 후보를 내든지 당을 합당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선거 붙어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물밑 거래를 해가지고 거래죠, 거래. 아름다운 단일화냐 아니면 정치 야합이냐 이제 유권자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6% 증가에 그쳤는데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3.3%에서 2%로 낮췄고 경제 성장률도 목표로 했던 4.1%에 못 미치는 3.7%에 불과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소비 감소로 장기 침체에 빠졌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닮아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41조 원이 넘는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정혁 기자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은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를 내수 활성화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 재정에서 11조 7천억 원을, 산업은행 등 금융 분야에서 29조 원을 조달해 모두 41조 원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 돈을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등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대형 기간 사업에 우선 투입합니다. 부동산 규제도 함께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대출 제한을 지금보다 완화해 주택 구매를 촉진하고 분양가 상한제 역시 투기 우려 지역 외에는 모두 풀어줄 방침입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만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도한 재정 지출로 국가 채무가 늘고 1,0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가계부실, 금융부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부재한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체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상당수 경기 부양책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 인상에 쓰지 않은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쌓아둔 돈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고 이를 가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업들이 회사에 지나치게 돈을 쟁여놓지 말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들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 투자나 임금, 배당에 쓰지 않은 돈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비슷한 법안을 기초로 추산하면 삼성전자는 5,300억 원, 상장기업 전체로는 1조 5천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대신 직원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기업에는 최대 10%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번 돈을 쌓아두다 세금을 더 낼 게 아니라 임금 인상과 투자에 쓰라는 겁니다. 기업에 쌓여 있는 소득을 가계로 환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그 구조적 취약점을 제대로 짚어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사내 유보금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대기업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1, 2차 하청업체까지 아우러서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무엇보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꽉 닫힌 지갑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박소연 기자입니다. 여름 정기 세일이 한창인 서울의 한 백화점입니다. 최대 80% 저렴한 파격 상품까지 나왔지만 정작 살 땐 주저하게 됩니다.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니까는. 정부는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각종 소득공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를 이달부터 1년 동안 기존 30%에서 40%로 늘립니다. 지난해보다 현금과 체크카드 사용이 늘었다면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를 10%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올해까지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년 더 연장합니다. 정부는 또 고용을 안정시켜 소비 기반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많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방식은 상대적으로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상대적으로 거두기 좀 어렵지 않나.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까지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 의성의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600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건 3년 3개월 만인데 어렵게 얻은 구제역 청정국 지위도 잃게 됐습니다. JTBC 제휴사인 대구일보 김종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입구에 긴급 방역 초소가 설치됐고 드나드는 차량들엔 연신 소독약이 뿌려집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축사 6곳 중 3곳의 돼지 600마리를 긴급 매몰 처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나머지 축사 3곳과 주변 농장에 대해선 매몰 처분 대신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돼지들의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농장이 많아 2011년 같은 대규모 살처분은 필요치 않다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3년 3개월 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한 데 대해 허술한 예방체계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 농장에서 분양된 돼지가 구제역에 감염됐지만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을 실시했는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숙주 진술로는 백신을 했다 그러고, 예, 그거는 좀 저희들 검사 결과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검사를 더 해봐야 되겠죠. 이번 구제역 재발로 우리나라는 어렵게 얻었던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잃게 됐고 축산농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됩니다. 대구일보 김종엽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과 폭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희생자 수가 이제 800명에 육박합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반기문 사무총장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어린이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정혜 특파원입니다. 800명에 가까운 팔레스타인 희생자 중엔 80%가 민간인이고 그중 상당수가 어린이들입니다.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따른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조사하는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46개 회원국 중 29개국이 찬성했고 미국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Respect for the right to life of civilians, including children, should be a foremost consideration. Not abiding by these principles may amount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이런 가운데 휴전협상 중재를 위해 이스라엘을 찾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로켓포를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에 배치했던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마스가 학교를 잠재적 표적으로 만들어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겁니다. 반 총장과 함께 휴전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캐리 미국 국무장관은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런던에서 JTBC 고정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안전을 이유로 자국 항공기의 이스라엘 운행을 금지했었는데요. 유대인인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이를 보란듯이 무시하고 이스라엘로 날아가 미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 이스라엘계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합니다. 이상복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미국 연방항공청이 팔레스타인의 로켓 공격을 우려해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하자 이스라엘 국적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가 미국 정부의 조치를 대놓고 무시한 건 경제적 타격을 입을지 모르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한 지역이란 걸 몸소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는 운항 금지 조치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마스에 상을 준 거라고 미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You cannot shut down everything just because one terrorist someplace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says I'm going to be a threat.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한 블룸버그는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이날 공항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직접 나와 그를 영접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블룸버그의 행동은 미국 내 이스라엘계 사람들의 단결력과 애국심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대계와 이스라엘의 반발을 고려해서인지 미국은 오늘 오후 운항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이상복입니다. 호주 남부 빅토리아주의 관광지인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서 관광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면서 한국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10대 남성 1명은 위독한 상황이라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알제리로 향하던 알제리 항공 여객기가 이륙 50분 만에 연락이 두절된 뒤 니제르에 추락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16명이 탑승한 이 여객기는 기상 악화로 추락한 뒤 탑승자 대부분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한국인의 탑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진도 팽목항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모두 8명의 아이들이 보내준 바다에서 온 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4월 27일 고 박수현 군의 첫 편지로부터 5월 27일 고 김영은 양의 마지막 작별 인사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처음엔 이 편지들을 전해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놓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습니다마는 침몰해가는 뱃속에서 아이들이 동영상을 찍은 것은 세상에 진실이 알려지길 바라는 뜻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그 편지들을 다시 서랍 속에서 꺼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보내온 아이들의 편지입니다. 세월호 사고 전날 선상에서 펼쳐진 화려했던 불꽃놀이. 이들의 즐거웠던 환호가 기약 없는 침묵이 될 줄 몰랐습니다. 배가 기울어질 때도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서로의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았습니다. 나 진짜 죽은 거 아니야? 야 이거 흔하지 않는 일 아니야? 공항 소개팅 뭘 꺼내? 아니 뭘 꺼내? 아 혹시 모르니까 꺼내놔. 나 됐어. 물이 들어오긴 하나요? 와 기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수학여행 클라스. 배는 점점 기울어 상황이 심상치 않자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기도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를 의심케 하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손님 계시는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공간 갖고 여기에 주시기 바랍니다. 야 미쳤나봐. 이런 상황에서 막 그러지 않냐? 안전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거 줄이기 줄이기 나오고. 그 지하철도 그렇잖아. 안전하니까 좀만 있어달라고 했는데 지하철 있어야 됐어. 우리 진짜로 이만큼 귀여운 거야. 진짜야 이거. 사람들을 살고. 무심코 던진 대화는 정말로 이들의 마지막 운명이 돼버렸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과 마주한 학생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반 아이들 잘 있겠지요? 선상에 있는 애들이 무척이나 걱정됩니다. 진심입니다. 부디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보지 못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온 편지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엄마, 너무 미안해. 아빠도 너무 미안하고 너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정말. 바다에서 온 편지의 주인공 중에는 고 박예슬 양이 있었습니다. 디자이너가 꿈이었던 어린 학생이었죠. 예슬 양의 꿈은 서울에 있는 서촌 갤러리에 담겼습니다. 또한 고 이보미 양이 있었습니다. 가수가 꿈이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보미 양의 꿈은 선배들의 졸업식에서 불렀던 거위의 꿈이란 노래에 담겼습니다. 오늘 뉴스9의 마지막은 두 학생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그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꿈과 같이 걔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 고맙다. 사랑한다. 환생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부모 만나서 너의 꿈 다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모 만나기를 아빠는 바랄 뿐이다. 나 웃을 그날을